요 수소결합이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죠. 얘는 그 수능 교과 과정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인지라 입시에서도 굉장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소결합 얘기를 오늘 뭐 잠깐 몇 개로 좀 독특한 걸 해볼 건데,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2012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일, 이상적인 아이스 크리스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결합 하면은 가장 수소결합에 최적화되어 있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H2O죠. 그래서 H2O가 수소결합을 이뤄서 얼음 결정을 만든다고 할 때 특징을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이상적인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상적인이라는 말은 무엇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상적인이라는 말은 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defect. 우리말 번역? 결함. 결함.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안내 표지판에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혀 본 적 없어.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표현. defective 90%. 어디 가면 이렇게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바로 아웃렛 쇼핑센터야. 아웃렛 쇼핑센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쇼핑센터에서 볼 수 있는 이 표시 이게 뭐예요? 이거 숫자만 보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쇼핑센터에 갔는데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90% 세일 무슨 말이겠어요? 90% 세일. 그러면 지원아 90% 세일 100만 원짜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네?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다는 얘기야? 90% 세일이면 이것도 산수한다 이거? 그 산수 안 되면 대학에서 안 받아줘요? 네. 산수가 안 돼. 리트리버야? 90% 세일이면 100만 원짜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10만 원. 그러면 그 리트리버 그럴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 두근두근해. 그렇지. 그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90% 세일인 거야.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코트 같은 거 비싼 건 막 200만 원도 넘잖아. 200만 원짜리 코트를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지. 디펙티드 무슨 말이겠어요? 선사. 바로 그 제품에 약간의 흠이 있는 거예요. 흠. 보통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유통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야. 누가 입어서 만들어진 헌옷이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 재고를 유통하다가 이게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옷이 약간 흠결이 생긴 거야. 대표적으로는 바느질이 뜯겨 나오는 거겠어요? 그 다음에 단추가 있었던 게 뜯어져 나왔다거나 아니면 흰색 옷인데 어디에 뭐가 조그맣게 까맣게 톡 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제 돈 주고 산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지. 처음 살 때는 깨끗한 걸 사고 싶으니까. 근데 유통 과정 중에 생긴 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는 것도 아깝잖아. 그래서 회사에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런 걸 하는 거야. 흠결이 있는 제품 이런 걸 이제 B급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B급 제품 이런 거를 할인율 90%에 판다. 그러면 사람들 거기 많이 있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엄청 많아. 버글버글해요. 그럼 거기 가서 계속 빚져가지고 사는 거지, 맞죠? 네,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슈민이도 쇼핑 좋아해? 아 그래? 슈민이 쇼핑하면 뭐 사는 거 좋아해?
먹을 걸. 아, 먹을 거요? 먹는 거 쇼핑을 좋아한다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민재도 쇼핑해? 잘 안 해요?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디펙티드인데 그것의 화학에서의 번역은 결항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크리스탈, 얘를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탈? 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정의 핵심은 바로 규칙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구조 안에서의 규칙성을 보여주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니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위 세포가 있고 단위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전체 3차원 고체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 가서 고체 결정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내용 추가를 해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건데 어쨌건 유니셀이라고 하는 게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만들어진 게 결정인데 재밌는 건 우리 정도의 덩어리 큰 애들은 여기 몇 명 정도 모여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자나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있는 것 안에 입자 개수는 몇 개가 기본이에요. 아보가드로 수가 기본이죠. 즉 입자가 10에 23승계씩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 모여있는 사람 줄 세우는 건 이건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10에 23승계 입자를 규칙적으로 5와 열을 맞춰가지고 탁 줄을 다 세운다. 이거 가능한 일이겠어요? 분명 실수가 생기겠어요. 분명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니셀이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 배열돼야 되는데 어떤 유니셀에서 약간의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실수를 뭐라고 부른다? 디펙트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결함. 알겠죠? 그러면 그 결함도 사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종류가 다양하냐면 원래 있어야 할 유니셀에 있어야 되는 몇몇 원소나 원자들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원자 대신 다른 게 치환돼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될 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종류에 따라서 무슨 결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얼음 결정 구조가 어찌 나타나느냐 요렇게 자, H2O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H2O는 이런 식으로 구분형인 건 알죠? 자, 그리고 산소에는 수소 말고 뭐도 붙어 있어요? 산소에는 수소 말고 뭐도 붙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짜잔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비공호 전자쌍이라고 하죠. 그래서 H2 구조에서는 산소에 2개의 수소 그리고 2개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아주 이상적인 얼음 결정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때 요렇게 또 다른 물 분자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물 분자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하이드로진 반드 수소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안 끝나고 주변에 있는 이 H2O 분자 있죠. 이 H2O 분자들에서도 이 구조가 계속 또 반복되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3차원적으로 확장된 게 얼음 결정 구조가 될 텐데 이 얼음 결정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1 결합 각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자, 내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자, 산소, 수소, 산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 결합이 만들어졌죠. 자, 이때 아시다시피 수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 전화가 뭐예요?
플러스 성격을 띨 거예요. 왜? 전기임성도 작으니까. 자, 반면에 산소는 마이너스 성격을 갖겠죠? 왜? 전기임성도 크니까. 이럴 때 수소결합이 만들어질 때 이 수소를 중심으로 각도가 몇 도입니까? 각도가 180도인 거 알겠죠?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수소를 중심으로 전부 다 선형적으로 수소결합의 구조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수소를 중심으로 선형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래야 되죠? 반발. 바로 이유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청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청력 그것을 줄이고 그러려면 둘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결합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결합각이 지금 수소를 중심으로 몇 도? 180도가 되어 나타나는 결합각 제한 현상이 이 수소 결합에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에서는 항상 수소를 중심으로 180도가 될 때 수소 결합이 가장 최적화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주스 오케이? 역적. 좋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교재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책 안 가져온 사람 몇 명이나 안 가져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알겠습니다. 이따 프린트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 표지에 보면 여기 첫 표지에 그림이 보이죠? 그림. 요 그림이 바로 얼음 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이라는 사람의 무기화학 책에 나와 있는 얼음 결정 구조인데 꼭 그 책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화학 책에 이런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얼음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요 그림 앞 페이지에 보시면 흰 동그라미도 보이고 작은 동그라미도 보일 거예요. 저기 제주스? 왜 리트리버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있다고요? 그래? 멀지 않나요? 저기 누구냐? 저기 리트리버가 혹시 매잡이에요? 매사냥꾼이에요? 여기 다 보이게? 대단한데? 시력 5.8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큰 동그라미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또 있거든요. 큰 동그라미가 무슨 원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 표지에 있는 요 얼음 결정 구조에서 큰 동그라미가 산소를 뜻하고요. 작은 동그라미가 수소를 뜻하는데 모두 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리니어하게 그려져 있다고. 확인했어요? 네. 저기 윤우야 보이죠? 봤죠? 네. 그 다음에 리트리버 봤어요? 봤죠? 저기 이한이도 봤어요? 네. 그래. 저기 민지도 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이런 그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얼음 결정 구조에서 여기가 선형이라는 거.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항상 180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이렇게 180도가 아니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180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서? 워터. 자, 워터에서는 분자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혹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수소 결합을 이뤄도 이 위치가 막 지맘대로 막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180도가 항상 된다라는 게 아니라
180도가 되면 가장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선형이 아니라 선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선형일 때 수소결합력이 가장 강해진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이스다.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나 보니까 이 결합각 제한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가 있어요? 결합각 제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물이 얼음보다 바로가 물의 비열과 비열이잖아. 비열은 뭐야? 비열도 관계는 있어요. 자, 물의 밀도와 얼음의 밀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지죠? 이렇게 되죠? 이게 뭐 때문에 유도되는 거다? 이 결합각 제한 현상 때문에 유도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관절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나타나면 필요할 때는 고밀도로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저밀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180도로 쭉쭉 뻗어 있어야 되면 요 중간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이상적 얼음 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게 되겠네요.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분자의 수소와 다른 분자의 뭐가 필요하다? NOF 수소 결합이 나타나려면 어떤 분자의 수소와 다른 분자의 뭐가 필요하다? 비공유전자였어. 요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수소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산소의 비공유전자쌍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결합하면 우리가 그 항상 언급할 수밖에 없는 원자가 FON이잖아요. 그래서 FON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야 수소 결합이 될 텐데 그 FON에서도 그 FON에 누구를 향해서 비공유전자쌍을 향해서 수소가 접근하는 게 수소 결합이다. 너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슈쇼 한 개와 비공유 전자쌍 한 개가 수소 결합 한 개를 만들어낸다. 요걸 지금 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소 결합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각각 비공유전자 하나, 수소 하나, 비공유전자 하나, 수소 하나, 비공유전자 하나, 수소 하나가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을 준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재준이 알겠니? 재준이 왜 저번 시간 안 왔어? 저번에 휴가 나갔으니까. 아니 그때 말고 그 전 휴가 올 때 다 안 왔죠 그분. 그럼 예를 들면 뭐 재준아 일요일인데 왜 휴일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잖아 그거는. 재준 이상한 사람이네. 재준이 그때 왜 안 왔어? 한 번 안 왔잖아. 언제 안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안 가면 그냥 아파서 안 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파요? 그때는 아파서 안 갔을 것 같은데. 재준 평소에 좀 비리비리한 거예요? 가끔씩 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재준이 평소에 비리비리해요? 네? 재준이 평소에 좀 비리비리해요? 씩씩합니다. 씩씩하다. 알겠습니다.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요거 논리구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 뭘 해볼까? 두 번째 이상적인 구조 됐고 그래. 이게 개수 카운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뭘 언급하려고 하냐면 H2O 한 분자당 최대 4방향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그걸 그려놓은 게 요거일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그런데 자, 박수도 손바닥 두 개가 있어야 한 번 박수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수소 결합도 수소 하나와 비공유전자 하나가 있어야 수소 결합이 하나가 생기는 거지. 이 말은 수소 하나가 있다고 수소 결합이 되는 게 아니고 비공유전자쌍도 하나가 있다고 수소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수소 결합 하나가 만들어질 때 절반의 지분은 비공유전자쌍, 절반의 지분은 수소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이 4군데 일어나긴 하지만 각 방향으로 절반의 수소 결합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분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분자당 절반의 수소 결합이 각각의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절반의 수소 결합이 4방향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H2O 한 분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2번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H2O 한 분자에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얼음 18g 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H2O 분자 입장에서 몇 몰을 얘기하는 거예요? H2O 입장에서 2몰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1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H2O 1몰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 결합 개수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의 2배인 2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몰입니다. 알겠죠? 뭐 아니면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뭐 아보가드로 수의 2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문제를 보시면 3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갔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2몰이 최대죠. 즉 얼음 18g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의 수는 최대 2몰입니다. 최대라는 뜻이 왜 붙을까요? 그러면 봐봐, 최대 2몰이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2몰계보다 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끝. 바로 최대인 이유는 두 가지로 또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일 표면의 존재. 얼음 결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얼음 결정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최외곽에 결합해 있는 분자 보이시죠? 그럼 가장 최외곽에 붙어있는 분자는 새롭게 결합할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H2O 분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즉 표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상적인 수소 결합이 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칠판에 써 있는 대로 뭐 결합.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결함 등이 나타나게 되면 원래 있을 자리의 분자가 다른 데 가거나 뭐 빠지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예상되는 개수에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우리가 큰 영향은 없겠지만 굳이 언급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 썼습니까? 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수소 결합이 나타날 때 요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심상. 3. 분자 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이드로진 본드. 자,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분자 누가 있을 거냐면 바로 짜잔. 얘 이름은 암모니. 얌모니아. 얘 이름은 물. 마지막으로 얘 이름은 HF. 알겠죠? HF. 하이드로진 플로라이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이제 구조적 특징을 살짝 살펴볼 텐데 이때 얘 수소 개수 몇 개냐? 하나, 둘, 셋. 맞죠? 한 분자당 들어있는 수소 개수 3개. 그 다음 여기선 2개. 여기선 1개. 그 다음 비호규 전자쌍 개수. 자,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 산소의 2쌍, 플러린의 3쌍. 그래서 가능한 하이드로진 본딩 최대 개수. 요거 2가 된다고 했죠? 2가 된다고 했죠?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수소 결합 하나가 나타나려면 개수적으로다가 수소도 1개가 있어야 되고 비공호 전성 1개가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럼 이미 내용적으로 수소도 2개가 있고 비공호 전성이 2개가 있으니까 2개에서 2개. 알겠죠? 그건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암모니아가 분자 결정 고체가 됐을 때는 수소 결합이 최대 몇 개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1개가 나타나겠죠? 왜? 수소가 아무리 많아도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HF에서도 가능한 수소 결합 최대 개수는 하나겠죠. 왜? 비공호 전자쌍이 아무리 많아도 수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단. 자, 해준다. 해줄게요. 해줄게요. 시우상. 쓱쓱쓱쓱. 그다음 두 번째 이. 내가 봤을 때 요 두 번째 이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시키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전자쌍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한번 시켜봐야지. 윤우 2번 답은 2번도 아니에요. 2번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자 그럼 당연히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는 니기 얘기하고 있어요. 수소결합에서 저 폰 얘기죠. 폰 얘기하겠죠? 요거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전자쌍. 고립전자쌍도 아까 얘기했죠. 고립전자 다른 말로 비구몬전자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립전자쌍이 영어로는 lone pair electron이니까 lone pair electron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게 고립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일렉트론 페어 고립전자쌍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킨다는데 그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지금의 수소 결합이잖아요. 그럼 이거 얘기하라고 하면 윤우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기음성도가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FON의 F1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 구름의 변형이 좀 음.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커서 전자구름의 변형이 생긴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 된다. 좋아요. 뭐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주스. 제주스는 2번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 이제 전기음성도가 큰 FON 같은 원자에다가 전기음성도 큰 FON. 그다음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 비금속. 전기음성도가 작은 전기음성도 작은 H 수소. 간에 서는 그 전자의 편향이 이제 FON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만큼 전자밀도가 FON 쪽으로 치우친다. 그만큼 H가 더 양의 전하에 가깝게 뛰니까 부분 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하에 대한 인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민제스.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NOF가 전자를 끌어간다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 있었으니까 뭔가 그 플러스가 강하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좋습니다. 승만스.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왜 학교에 승만이라고 안 해? 안 하죠. 승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민제스는 승만스하고 친해요? 잘 모르네요. 네, 잘 모르고 저기 민제 리트리버 양은 알아요? 잘 이상한 사람. 아니 2년 동안 한 건물에 같이 살았으면서 그 존재도 모른다. 그게 뭐 히키코모리야? 왜 몰라? 진짜 이상한 사람이. 이름은 알아? 이름? 당연히 알죠. 그래요? 리트리버 아닌 건 알죠 이름이? 당연히 그거 알아. 그럼 만약에 나중에 둘이 같은 학교 가면 같은 학교 가다가 이렇게 마주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박대기와 나처럼. 학교에서 뭐 되게 맨날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화학과하고 전기공학부하고 길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전기공학부에서 이렇게 학교 나오려면 화학과 앞을 지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얼쩡얼쩡히 놀고 있으면 대기가 종종 온다고. 대기야 뭐 이렇게 맨날 봤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제 저기 누구냐 저기 민재가 학교 같이 가는데 리트리버 형을 만났어.
뭐 자기는 무슨 과 갈 건데? 무슨 과 넣었는데? 저요? 저 응용생물화학. 그러면 자연대 쪽이랑 농생대. 농생대 쪽. 농생대가 자연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요? 야, 원래 농생대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네. 수원에 그리고 여전히 그 목장은 수원에 있어요. 안돼. 농생대가. 왜냐하면 그 서울 한복판에 목장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농대니까. 아, 네.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이유는 몰라요. 배아 세포 받으려고요. 배아 세포 받아서 실험하려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지 거기서 햄 만들고 소시지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운영 서울대 목장이 농대 목장이 수원에 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농대가 원래 수원에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불만이 심했겠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농대 애들이 수업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게 수업 신청하다 보면은 어떤 건 신림동에서 들어야 되고 어떤 거는 수원에서 들어야 되고 이러면 만약에 뭐 아침 수업이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 들었어. 근데 점심 수업이 이제 신림동이야. 그럼 서울까지 가야 되겠지? 그래서 또 저녁 수업 하나가 또 다시 수원이야. 그럼 이거 정말 빡치잖아. 그래갖고 애들이 막 불만이 심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학부를 서울로 옮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자연대 옆에 새로 지었어.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이 으리으리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막 다 있어. 막 어마어마해. 예. CJ한테 협찬받아가지고 건물이 으리으리해. 완전 새 건물이 있는데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맞추고 이렇게 이거 좀 리트르반은 어디 넣었어? 서울대요. 어. 자연대. 그럼 자연대 저기 농생대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그 자연대면 거기 뭐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다 모여 있거든. 그래서 리트르반은 나왔어. 나왔는데 딱 보자마자 몰라. 이게 생각도 갈 거예요? 그게 생각 거냐고. 문제. 인사해야지.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승만 씨는 어디 넣었어 이번에? 화학부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부 같은 과대 있고 같은 또 만약에 뭐 자연대면 거긴데 그럼 승만 씨 리트르반 보면 생각 거예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나는 내가 뭐 결혼하래? 그냥 아는 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야, 나 진짜 이게 이 말 한마디 받아내기 이렇게 어렵네요. 진짜 네, 진짜 참네. 그게 위로 올라갈수록 풀이 좁아요. 풀이라는 말 알아요? 풀? 예. 풀 이게 전체 모집단. 예.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나 되지만 같은 직종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그놈이에요. 계속 그놈 보는 놈 계속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인맥이 끝날 것 같죠? 계속 올라갈수록 오히려 위에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 때 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저기 승빈이 보고 민재랑 결혼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인사는 하고 지내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저기 리트리버야? 그 나중에 얘네들이 인사하면 쌩까고 지나가요. 알겠죠? 그래. 잘했어. 그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자 어쨌건 이 두 번째 문제가 이게 되게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어떤 문장을 보거나 어떤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문장과 사람의 말의 진짜 뜻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즉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의도는 내가 어디에 담아요? 내 말의 의도는 어디에 담아요? 마지막에 키워드. 주어에 담아요? 동사에 담아요? 아니면 수로에 담아요? 나의 의도는 진짜 그 인간의 본심은 주어에 담아요? 수로부에 담아요? 동사에 담아요? 어디에 담아요? 수로. 부사에 담는 거예요. 네. 부사에 담는 거예요. 이제 자, 잘 봐요. 너 참 잘했다.
봐요? 너 잘했다. 자, 내 뜻 어디 들어있어요? 잘해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내 의도를 어디 담아요? 감탄사에 담는 거예요. 감탄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와 진짜 맛있다. 이 말 맛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그 사람의 의도는 어디에 담는다? 부사와 형용사에 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진짜 언어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 말에는 부사와 형용사 뿐이지만 한국어에는 부사와 형용사처럼 그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품사가 있어요. 한국어에는. 다른 나라 말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어려운 건데 한국어는 부사나 감탄사처럼 의도를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품사가 있어요. 그게 한국어에만 아주 강하게 발전되어 있는 조사예요. 조사. 은는이가요. 은는이가. 예를 들면은 나는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 나도 너를 좋아해. 뒤에 조사 하나만 바꾸면 같은 말이 돼요, 다른 말이 돼요. 완전 다른 의미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이 2번 문제에서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많이. 만 찾았어요. 만.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 만. 온리 하이드로진 애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이 문제를 전기 음성도적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누구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수소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페너트레이션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침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웠던 화학의 내용 중에 침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옛날에 뭐 앞에서 뭐 하나 나오는데 침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한 번 나오는데 뭐 바로 그 뭐라면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할 때 침투란 말을 배워본 적 있죠? 네. 자,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는 뭐예요? 다른 P나 D에 비해서 S 오비탈 전자는 핵 가까이서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다. 이게 이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잖아요. 그 침투 효과와 말은 같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되게 좀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거나 S 오비탈 침투 효과가 아닌 수소 결합에서의 또 다른 침투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알코올 분자에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에 뭐 제일 흔한 거 뭐 이놈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얘 이름은? 메타. 얘 이름은? 메테이놀 알겠죠? 메테이놀 뭐 단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메테이놀이라고 했을 때 메트의 뜻은 탄소 한 개. 그 다음 에인의 뜻은 단일. 얘는 단일 결합. 그 다음 올의 뜻은 탄소 OH.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들이에요. 그래서 구조 안에 탄소가 하나 있는데 모두 단일 결합하고 COH 단위가 있다라는 뜻을 영어로 쓰면 메테이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 산소 수소 작용기가 있으니까 슈쇼 결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소 메틸 그룹 슈쇼 이렇게 쓰면 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왜? 전기음성도 크니까 수소가 델타 플러스고 그러면 이때 요 둘 사이에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냐면 250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250피코미터 저런 걸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업적 데이터니까 뭐 그런갑다 하시고. 근데 저 데이터 저거를 외울 수도 없는 저런 걸 내가 왜 얘기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산소의 원자 반지름은 얼마냐? 150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때 각각을 외울 수는 없지만 요 두 숫자를 주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하이드로진 본딩 형성을 모델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이 두 개가 여기 있는 요 산소, 옥시젠입니다. 요 산소가 지금 델타 마이너스, 얘도 델타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150.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250.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설명시키려면 이 산소 원자하고 이 산소 원자의 전자구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치 무슨 공유결합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버랩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150과 250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 중간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수소가 껴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슈쇼를 그려놓으면 이 중간에 슈쇼가 델타 플러스면서 이런 식으로 중간을 매개하고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수소 결합에서 수소의 침투 현상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우선 그리시고. 좋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수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산소랑 실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수소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 산소를 자기가 결합하고 있는 산소를 끌고 얘가 이 안으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1 이런 식으로 침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얘기죠. 왜 이런 식의 침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 1.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죠? 오직 한 개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소의 전자가 오직 한 개뿐이다. 이게 뭔 상관이냐? 수소 완전히 이온화를 해서 수소 이온이 됐다고 칩시다. H 플러스는 이 자체로 완전한 양성자죠. 맞나요? 그런데 완벽한 이온화가 아니더라도 얘가 부분 전하를 띈다 라고 해도 전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H 플러스라고 하면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이 순수한 양성자가 되잖아요. 원래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완전히 이온화가 아니라 부분 전하 델타 플러스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0점. 예를 들면 봐봐. HF 같은 데서 얘가 0.4 플러스 0.4 마이너스 정도 되거든요. HF에서는. 그러면 이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0.6개 있는 거겠지.
왜냐면 한 개 있는데 0.4개 이동해서 0.6개 나온 거 아니야. 0.6개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1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 봐, 1도 없잖아. 0.6개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런 과학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에서 전자 밀도가 매우 낮다고 하면 되지. 1도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전자 밀도가 아주 낮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른 원자의 전자 구름과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작겠어요? 매우 작은 거예요. 아예 순수한 양성자이거나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원자의 전자 구름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줄게. 여기 줄게. 씀씀. 됐고 이 침투현상 1 6 두 번째 수소는 결합선 몇 개 나와요? 한 개. 오직 한 개뿐이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수소에서는 결합선이 하나만 나타나야 되죠. 수소가 결합 2번, 3번 하는 거 본 적 없죠?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수소가 이제 결합 2번씩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수소는 결합선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가 결합선이 하나인 것과 침투와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잘 봐요. 어떤 원자가 또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침투하는 현상은 두 분자 간이 꽤 멀리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겠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 있는 일이겠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 있는 일이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지환이가 나중에 대학생이 됐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승호를 만난 거야. 대학교에서. 둘이 반갑잖아. 그래가지고 오 승호야! 승호 반가워! 그래서 이렇게 포옹을 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승호가 갑자기 주머니에 커다란 쇠꼬챙이를 들고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콕 찌르고 있으면 포옹할 수 있어? 안 돼? 안 되지. 그걸 화학 용어로 어떻게 쓰느냐? 결합선이 하나라면 침투 시의 입체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매우 작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수소가 가지고 다니는 또 다른 결합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침투하려고 하는 분자와 해당 분자의 입체 저항이 아주 작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언급하라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이 문제 답은 수소는 전자가 오직 한 개뿐. 두 번째 답은 수소는 결합선이 오직 한 개뿐.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즉 앞뒤 탁 자르고 2번 문제의 답은 자 답하세요. 네,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하면 100점이에요. 그냥.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의 근본 개념은 뭐라고요? 침투라고 알겠죠? 그러면 공교육 과정에서 수소의 침투 현상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우죠? 공교육 과정에 수소의 침투 현상 안 배우는데 수소는 전자가 한 개뿐입니다. 수소는 결합선이 한 개밖에 안 나갑니다. 이건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어디서 배우냐면 수능화학원에 다 나온 얘기라고요. 수능화학원에 오비탈 전자배치에 나오는 거고 수능화학원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수소 결합을 묻지만 답은
양자화학과 루이스 구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주는 아이디어가 수소의 침투 현상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일반 공교육 과정을 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이 2번 문제를 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답할 수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화학 배워서는 이런 걸 답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하고는 인연이 있다고 했죠. 그래요? 이 문제가 나하고 인연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인연이 있었냐면 2011년 서울대 문제가 이제 오류가 있었어요. 2011년 서울대 문제가 약간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틀렸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수능 문제 내는데 수능 문제가 틀렸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난리가 나잖아. 뭐 동점자 처리하고 막 교육부에서 나와가지고 뭐 사과 성명 발표하잖아. 그러면 대서울대학교 입시 문제가 틀렸어.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중요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왜? 대학 틀렸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왜냐면 수능 정도 되는 문제는 쉽잖아. 그럼 오류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 근데 서울대 문제는 틀렸는지 맞는지 딴지를 걸려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만 그게 오류가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서울대 문제의 오류를 얘기할 정도면 나 정도는 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어 적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아무도 안 해. 그래서 2011년 문제가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 근데 누구는 알겠어. 화학과는 알겠지. 그럼 여러분 서울대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학과가 그게 서울대 화학과예요. 서울대에 있는 학과 중에서 전 세계 월클 학과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그게 화학과예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몰라야 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1960년대 천재들 중에 스탠퍼드 하버드에서 전교 1등하고 거기서 숨막품 라운드 받고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는 전 세계 모두 다 러브 코리어는 걸 제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그게 서울대 화학과예요.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은 진짜 천재들이에요. 정말 천재예요.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이 됐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그 서울대 화학과에 지금은 은퇴하신 전 교수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천재들이 서울대 화학과 전교수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서울대에서 가장 천재들이 어느 대학 교수들이 돼 있어요? 물리학과요. 왜냐면 1980년대에 90년대에 대한민국 천재들이 다 어디를 갔어요? 물리학과나 전기공학부를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한 40, 50대 인력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물리학과나 전기공학부에 있어요. 즉 화학과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님들은 지금 60대거나 은퇴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서울대에 있는 30, 40대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다 어디 가 있겠어요? 의대. 지금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서울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절이 변하면서 이렇게 쭉 바뀌어온 거지. 근데 2012년이니까 그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였던 서울대 전교수들이 아직 학교에 있을 때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대서울대 화학과에서 문제가 뻥나다니. 그래가지고 화학과는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완전 내부자 사정이겠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912년부터 서울대 기출문제가 비공개가 됩니다. 쪽팔려가지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지.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2012년대 내가 대치동에서 1타였거든. 이거 서울대 심층 1타였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의뢰가 온 거예요.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뢰가 왔어. 그래서 무슨 의뢰였냐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의 입시가 공교육과 관계가 있느냐, 공교육에서 넘어서는 게 아니냐를 감사를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들에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요구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감사해서 너네 교육과정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걸 국회에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이제 그래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받아서 검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이 학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각 문제들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보내야 되겠지. 그럼 화학 문제가 나한테 온 거야. 그때 받았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2012년 문제. 그리고 탁 보는데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낸 놈 나하고 학번이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요 2번 문제의 내용이 침투 현상과 관련돼 있고 답이 요거다 라는 게 정확하게 수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4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이 요즘은 절판돼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90년대 학번의 무기화 교재예요. 나는 그 책을 읽었으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그 내용인데 나랑 또래거나 나랑 한 두어 기수 선배님이 내신 거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 검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보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문제 없어. 문제 없음을 한 거지. 왜냐면 봐봐, 봐봐 이것만 싹 빼면 이거 그곳에 나오잖아. 그곳에 나오잖아. 문제 없음이 된 거지 내가.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얘기했지. 얘들아 이거 나왔다. 그 막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뭐 옛날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네요. 여하튼 그때는 이제 신층으로 대학 그 학생들 엄청 많이 뽑을 때였던지라 막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100명 있었는데 요즘은 보통 이제 학교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줄긴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보면 옛날에 그 생각이 나긴 해요. 자 어쨌건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봐봐요. 퀴즈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CF4에서도 유사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뭔 말이냐? 자, 여기 이제 플러린 원소가 있죠. 탄소가 있고 또 다른 플러린 원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플러린은 전기임성도 커요, 전기임성도 작아요? 전기임성도 델타 크잖아요. 그럼 델타 마이너스고, 탄소는 전기임성도가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사이에도 이런 식의 강한 분자 간 인력이 수소 결합처럼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 답은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이거 왜 답은 불가능이겠어요? 탄소가 전자가 많아서. 자, 왜 이런 건 수소 결합 같은 게 불가능하겠어요? 이런 걸 안 배우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안 들어봤겠어요? 없으니까 안 들어봤겠지. 그러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 입시잖아. 입시는 창의성이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입시는 100% 외운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에서 창의적으로 답하면 창의적으로 떨어져. 알겠어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야? 잘 봐봐. 서울대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화학과 심층 중에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영생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나? 이게 화학과 문제였거든요. 자, 먹지도 마시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뭔가 이제 토대나 논리구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나름의 결론을 내야 되겠지, 그치? 나름의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름의 결론으로 그러면 그러면 존재할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야? 아니 생명이 영생 그 말이야 빠고야 무슨. 그러니까 뭔가를 이런 걸 물었을 때 우선은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어.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 이거 물었더니 뭐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답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창의적으로 떨어져. 알겠어요? 그러면 우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 알겠어요? 절대 불가라고 상식으로 답을 정해놓은 다음 거기에다가 뭔가 내용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내가 창조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뭐 영원히 한번 살려보자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걸 물었어. 그러면 자 이런 데서도 유사한 수소가락이 나타날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지난 6년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 이렇게 잘하면 될까? 하면 바로 떨어져. 알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뉘앙스를 접근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거나 상식이 위배되는 거 보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말을 붙여야 되는 거야. 이거 해서 노벨상 받자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면 NO! 안 된다고 치자. NO!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럼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이거 줄게요. 1. 전기음성도 관점. 전기음성도 관점. 자, 질소, 수소, 질소에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자, 이때 전기음성도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질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질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2요. 3이죠. 수소는요? 1. 2.2 뭐 이 정도잖아요? 뭐 2.1, 2.1 다 좋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전기음성도 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0.8이잖아, 그치? 물론 뭐 전기음성도 자체에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뭐 굳이 대소 비교를 하자면 저 정도지? 이럴 때 여기서 하이드로진 본딩 돼 안 돼? 돼요. 여기서 하이드로진 본딩 되잖아. 그런데 이걸 똑같이 플러린, 탄소, 플러린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조사하면 플러린은 전기음성도가 4지, 탄소는 2.55 정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기음성도 차이는 1.5 정도 되겠지. 맞나? 네.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는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잖아. 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여기에서 뭐가 가능할 수도, 수소가락 비슷한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문제의 이 뭐냐면 의도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수학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지.
됐으면 배웠겠지. 무슨 말이야? 교과서에 나오겠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수소 결합에서 전기 음성도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쓰시고. 자, 쓰시고. 자, 썼어요? 자, 위에 준다잉. 네.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썼어? 리트리브 한다 썼어요? 그렇지. 이현이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탄소의 경우 첫 번째 1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6번. 6번이지. 그럼 6번이니까 완전히 이온화된 H 플러스라고 해도 여전히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 남아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침투한다고 했을 때 뭐가 크겠어요? 전자 간 청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탄소는 결합선 몇 개 남아요? 4개 남아죠. 4개 남아죠. 그러면 얘는 침투 시에 뭐가 또 매우 크겠어요? 입체 저항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결국 청력도 크고 입체 저항도 크고 그래서 침투를 한다 못한다? 그래서 침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체 저항이 크다 작다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자 탄소에 플로린 결합했어요. 좋아. 자 그런데 탄소는 전기음성도 작아서 델타 플러스 얘는 커서 델타 마이너스 다 좋은데 이미 탄소는 결합선이 하나, 둘, 3개가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자리에 플러린이 또 붙어 있겠지. 만약 또 다른 플러린이 델타 마이너스가 돼서 이쪽으로 이 앞에서 오려고 해도 이미 얘 이런 애들이 델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에 인력이 있겠어? 청력이 있겠어? 청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들 청력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하나뿐이고 결합선도 하나뿐이고 한 얘를 전 우주를 뒤졌다고 쳐봐. 뭐밖에 없겠어? 수소밖에 없겠지? 그래서 수소 결합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애는 오직 누구뿐인 거야. 그래서 수소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는 캐테고리를 만들고 그것만 따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이야? 다른 건 안 돼.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요게 수소 결합의 아이디어, 중요한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된다. 그러면 3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